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포맥스티 오늘도 스쳐가는 정보가 아닌 오래도록 남는 지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확장 가상세계, 이른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메타버스의 주요 소비자인 이 MZ세대가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MZ세대가 많이 쓴다고 하는 메타버스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앱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본디라고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본디 하면 한국 이름 같죠? 예. 네, 근데 싱가포르에 이 메타드림이라고 하는 예. 벤처 기업이 작년 10월에 출시한 메타버스 컨셉의 SNS 어플입니다. 예. 근데 이 어플이 우리가 과거에 싸이월드 써보셨잖아요. 네. 이 싸이월드의 지금 현재 2023년 버전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낌이 예.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의 디지털 자아가 거기 안에 존재를 해요. 아바타. 네. 미니미. 네, 작은 방, 네. 미니 룸이 네. 있어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내 방을 꾸미고 내 아바타가 거기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얼마나 핫하냐면은 최근 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네. 교수님도 써보셨어요? 저도 써보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재미를 붙일 정도는 아닌데 예.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디라고 하는 앱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행이 시작되고 네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이월드의 이 미니미라는 존재, 미니룸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싸이월드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까지 SNS에 가장 이제 세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인스타그램. 네네네. 매일매일 우리 활동 내용이라든지 나의 어떤 인상적인 장면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예. 또는 카카오톡에 내 주변 지인과 톡을 하면서 네네. 대화를 하거나 혹은 뭐 이런 또 이미지를 보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SNS의 장점들을 뽑아가지고 이 메타버스의 미니미, 이 아바타 컨셉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싸이월드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 느낌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이미지 공유는 싸이월드 옛날에 갤러리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뭐 서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는 일촌 신청, 네. 파도 타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사람들이 소구하고 있는 그 욕구는 비슷한데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그냥 버전별로 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어떤 초입에 있는 시대로서 예.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의 미니미, 나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싸이월드가 약간은 약한 컨셉의 메타버스. 너무 일찍 나왔어요. 그렇죠. 예, 뭐 물론 미님이라는 존재, 아바타라는 존재는 우리가 경험을 그 싸이월드 통해서 했지만은 그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생태계라든지, 네. 혹은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기술이나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2020년대 버전의 어떤 메타버스 지향점이 생기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예. 네, 싸이월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최근에 SNS랑 좀 기능이 결합된 그런 그렇죠. 형태다. 그런데 이제 1위까지 찍고 있는 이 본디가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비슷한 앱이 작년에 이제 중화권 국가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네. 젤리라는 앱 들어보셨어요? 젤리. 저는 없습니다. 이름이 좀 말랑말랑하죠. 네네. 네, 젤리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뭐 우리나라까지는 이제 뭐 크게 유행하진 않았는데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요. 네, 그 젤리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게 또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오.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적이 있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또 중국 당국에서 제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사업을. 젤리를. 네. 예. 그래서 철수되고 지금 이제 한 뭐 6개월, 1년 정도 흐른 시점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본디라고 하는 앱이 메타드림이라는 싱가포르 기업이 출시를 했는데 네. 이 젤리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냄새가 좀 납니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언론에서 이거 작년에 유행했던 그 젤리라고 하는 거에 똑같은 버전 아니냐, 중국 앱 아니냐, 이 개인정보 유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알고 봤더니 이제 여러 언론에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젤리라고 하는 과거 작년에 유행했던 그 앱을 네. 그대로 지식재산권을 인수해가지고 아. 싱가포르 회사에서 출시를 한 앱인 거예요. 아. 근데 그 특허가 지식재산권이 아직 중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메타드림은 사용권만 갖고 온 건가요? 지식재산 전체를 다 사왔다라고 그 메타드림이 젤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름이 트루리라고 하는 네. 회사인데요. 그 트루리의 모든 지식재산을 다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뭐 사용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특허 네네. 권한들 모든 걸 다 사와가지고. 근데 아까 중국에 등록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특허가 전 세계의 특허를 허용된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만 특허가 등록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사오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그대로 또 절반 정도가 그대로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그래서 이게 같은 기업이 아니냐, 같은 느낌인데 포장만 바꾼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싱가포르로 포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여러 어떤 지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용자들은 그거를 듣고 이제 좀 뭐랄까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확실히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틱톡도 논란이 있죠. 네. 틱톡도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지적이 됐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틱톡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 정치권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출신 앱들의 이 자유로운 어떤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이제 지적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본디라고 하는 앱도 역시나 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본디라고 하는 앱에 그 이용자들이 가입을 할 때 약관을 한번 뜯어보면은 네. 거기 내용이 정말 조금 그거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약관에 무슨 중요한 매우 내용이 섬뜩한 내용들이 좀 어떤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네? 체크. 이게 뭔 소리야?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요. 와. 제가 인지하고 약간, 있다. 네, 약간 와. 요약해서 긁어왔는데, 그러니까 불법적인 다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와. 것을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떤 동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 언론사에서 이 네. 변호사 이제 법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것에 예.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이상한 문구는 아닌데 예. 다른 이제 이런 앱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매우 그 면책 조항을 강하게 맞아요.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정보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이 거잖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유사하게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앱이 네네. 있습니다.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 앱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겠으나 일부 그쵸. 어쩔 정보의 수 없이,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100% 책임질 수 없다. 뭐 이 정도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는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미세한 문구가 이렇게 좀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예. 혹시 뭐 의도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다라는 근데 느낌까지 이거 이제 있는 주 이용층이 10대, 20대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물론 10대, 20대들도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갖고 있고 예. 꼼꼼하게 대응하는 뭐 이용자들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뭐 물론 논란은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MZ 세대에게 이 본디라는 어플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는 또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MZ 세대 니즈를 읽어볼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인기 요인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 이상 인기를 쭉 유지하는 건 예. 없었고 맞아요. 항상 이렇게 시기별로 왔다 갔다 있죠. 그렇죠. 예. 뭐 트위터가 있었고 페이스북이 또 페이스북, 한참 인스타, 네. 탑을 찍었던 데가 있고 최근에도 인스타그램이 가장 또 유명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슷한 앱들이 좀 자주 출시하고 또 금방 또 네네. 사그라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본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일단 쉽고 재미있고 단순하다. 이 MZ세대, 특히 Z세대라고 하는 우리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요 세대들에게는 젠지라 그러죠. 네, 보통. 쉽고 재미있고 단순한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틱톡이라고 하는 것도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는데 예. 틱톡이 별도로 그쵸. 또 이제 유행하게 된 이유는 15초 만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것도 시각적인 어떤 영상이나 짤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본디라고 하는 이 여러 기능들 속에 작은 이미지라든지 혹은 얼굴 나의 어떤 이모티콘 표현이라든지 나의 아바타의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폐쇄형 네트워크 컨셉을 추구하고 있다. 네네. 폐쇄형. 네. 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어떤 그 뭐 이런 나의 정보라든지 네네. 나의 어떤 활동들. 그 활동 내역들이 예.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과거에 싸이월드의 1촌 공개 향수를 또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 본디는 네트워크 나의 찐친을 50명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친한 사람, 정말 찐친이죠. 50명만 설정하고 만약에 추가로 새로운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 명을 삭제해야 돼요. 아. 의의가 그렇죠. 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 거기 집어넣어 줄 수 있어?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50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과거의 1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범위의 그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만의 아지트다. 내 친구들, 내 찐친들 간의 아지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들, 컨셉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이제 MZ 세대들이 내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캐릭터를 또 이 메타버스 속에서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내 아바타를 그런 컨셉으로 키우면 되겠죠. 네네. 그럼 이 아바타도 나이고 현실에도 난데 나는 여러 가지 삶을 살 거야라는 것에서 이 아바타가 그 하나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특징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본디가 좀 급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쉽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나의 찐친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북해 메타버스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사실 본디 같은 서비스가 우리가 흔히 알기는 싸이월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메타버스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메타버스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논란이 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메타버스가 사실 좀 크게 보면은 지금 기술의 흐름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서비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기술 얘기 혹은 좀 추상적인 얘기만 듣고 메타버스를 다 그려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메타버스가 게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메타버스는 아바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메타버스는 이 VR 기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가 다 메타버스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교수님이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저도 좀 애매하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 세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나의 삶을 일부분을 보완하는 어떤 환경 혹은 공간 혹은 그 경험을 메타버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A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AR 글라스를 끼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 지금 이 공간이 매우 이 다양한 정보들로 겹쳐서 보여요. 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추가적인 정보가 이렇게 안경에 뜹니다. 그럼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 가상의 정보를 추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이 어떤 경험이 형성될 수 있죠. 네네. 만약 VR 기기를 끼고 완전히 가상 세계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주말마다 이 메타의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장비를 끼고 탁구를 칩니다. 오. 그럼 이게 VR 기기를 끼면은 소장하고 계시는구나. 네, 가상 세계 탁구장에 들어가는 네네. 거예요. 그럼 이 가상 세계의 탁구장 공간 안에서는 내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혹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여기 있지 못하는 공간,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탁구대 라켓을 끼고 상대방 이제 해외에 접속한 유저와 탁구를 치다 보면은 정말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메타버스죠. 그러니까 현실과 겹쳐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가상 공간에 들어가도 메타버스다. 자, 그런데 이 본디라고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르죠. 우리 게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겹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니어 분들은 이거 그냥 롤플레잉 게임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그쵸.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아직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근데 2030 특히 게임이라는 업계는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되게 쉽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메타버스 초기에는 이 게임 컨셉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초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삶에 다양하게 이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디라고 하는 것도 저는 메타버스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40대 이상 분들이라든지 혹은 내가 정말 현실 세계와 연계해서 뭔가 가상 공간을 활용할래라고 하는 것은 불충분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지만은 2030 혹은 10대 세대들에게 가상 디지털 자아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부캐의 삶을 살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런 어떤 메타버스의 컨셉들이 적용되어 있다. 작은 단위의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본디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싸이월드 그 이상의 것을 좀 발견해서 메타버스로 좀 연결을 잘 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생각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요 소비층이 이제 MZ 세대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특히 젠지라고 부르는 밀레니얼 이후에 이제 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 이런 MZ 세대가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를 주로 쓰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 MZ 세대, 특히 젠지에 대한 이해가 네. 이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저의 입장이나 메타버스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아직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기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 젠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주도하는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제 나름의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숏폼, 비주얼 이런 아주 시각적이고 짧고 굵은 것에 어떤 치중한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루한 건 정말 싫어하고요. 재미 너무나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짧은 메시지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내가 소통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뭔가 즐기고 이런 거리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세대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숏폼의 세대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인 중심입니다. 우리가 좀 공동체적 시각이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좀 많다라고 하면은 네. 2030 뭐 10대들에게는 좀 내 개인 어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어떤 시선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 중심의 여러 욕구들을 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자 다양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또 요즘 말로 부캐라고 부캐 하죠. 시대. 네, 그래서 부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측면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취향과 트렌드 존중, 이 개성 존중의 시대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트렌드는 항상 모든 세대들이 트렌드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세대만의 특징이 뭐냐면은 트렌드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트렌드를 좋아하되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시킵니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좀 저도 고민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교복을 입는 게 트렌드다, 뭐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리폼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디자인을 바꾸고 뭔가 좀 나의 개성을 추구하고. 쫄쫄이 바지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렌드나 흐름은 쫓아가지만 예. 나만의 개성은 분명히 살려놓는 세대. 그게 이제 뭐 개성과 트렌드를 함께 가져가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치 소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가성비 소비 이렇게 또 소비의 방식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 가치 소비는 가성비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가심비? 가심비가 가깝죠. 네네. 그래서 내가 정말 취향 저격하거나 내가 정말 집착하는 거, 네. 혹은 내 주변 친구들과 함께 뭔가 이거를 사고 공유하고 싶은 거, 거기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명품을 또 좋아하는 세대가 네네. 됐죠. 이게 또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있던데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로 올랐었어요. 네. 네, 오. 보셨죠? 드디어 네.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 없는데.
예.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명품 전체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 20조 원이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다음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제 탑 명품 소비 국가로 올라섰다라는 것이고, 예. 근데 1인당으로 나눠보면 1위라는 거예요. 1인당이. 근데 그것에 누가 기여하고 있냐? 2030이라는 거죠. 실제로 백화점이라든지 이 명품 브랜드들이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 명품 소비량의 한 35%를 2030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50대, 60대 사실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아주머니들이 명품을 좀 집착하는 그런 예.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2030 세대들이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우리 이제 K-팝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명품 모델로 쓰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앰베서더를 바로 다 2030을 한국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가치 소비죠. 내가 이 명품을 아직까지 내가 뭐 월급을 큰 돈을 못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쫄쫄 굶어가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명품은 돈을 모아서 산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이것을 공유한다. 이런 것의 가심비, 어떤 가치 소비 또 성향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오픈런, 플렉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또 2030을 대표하는 이 소비 문화 행태를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죠. 값이 비싸더라도 내가 만족하면은 소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네. 또 이게 요새는 또 재테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런 걸 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재밌는 또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뭐 팬슈머 이런 것들이 네. 있고요. 팬슈머. 네, 내가 팬심이 있으면은 어.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BTS나 우리 블랙핑크의 그런 굿즈들 맞아요. 엄청 빨리 동이 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미닝아웃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미닝아웃. 미닝아웃. 네, 미닝 의미할 때 의미를 미닝. 나는 네. 의미주의자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긴 했는데. 네, 저도 이게 뭐지 해서 찾아봤더니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쓴다. 돈이 아웃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 친환경, 혹은 또 공동체, 뭐 남녀 평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가치관상으로 이게 의미가 있고 이걸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저는 가치 소비의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 네, 그렇죠. 어. 부가적으로 또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또 평등과 어떤 공정에 대한 가치도 함께 부각된다. 이게 평등보다는 공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30 세대가 이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은 투자의 2030 세대의 한 35%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네. 고란 기자님 전문가시지만은 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1위로 꼽히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인 것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나 투자 어떤 시장 자체가 어떤 그 중앙 집권화된 형태라든지 기성세대가 너무 갖춰놓은 형태들이 우리가 일부 공정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뭔가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뭔가 다른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뭐 가심비나 이런 가치 소비와 함께 투자 형태들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가치 중심으로 옮겨가는 MZ세대의 소비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MZ라고 하면은 80년대생 초반부터 이제 너무 2000년대 초반까지 폭이 엄청나게 넓은데요. M과 Z에도 성향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네, 있을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 MZ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M 세대, 밀레니얼 세대죠.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예. 합니다. 지금 현 나이대로 보면은 한 40대 초반부터 밑으로는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예. 한 15년 간격을 많이 얘기해요.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밑 세대들이 Z 세대입니다. 젠지라고 불리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근데 요걸 합쳐가지고 MZ라고 해버리니까 1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항상 이 방송 출연을 하면은 옆에 계시는 앵커분이 저도 MZ 세대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MZ 세대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MZ 세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이제 이 그룹이 넓다 맞아요. 보니까 크다 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젠지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예. 이제 Z 세대만 이제 10대부터 제너레이션 20대 초반까지와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M 세대들은 약간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을 완벽하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니에요. 80년대생들은. 근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하게 스마트폰을 10대부터 썼다든지 이제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약간 껴있는 세대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메타버스나 디지털 어떤 세상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 젠지와는 또 조금 차별화된 특성들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뭐 본디라는 거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 밖에 또 유행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뭐가 네. 있습니까? 2020년대부터 우리 메타버스가 우리 비즈니스 업계, 기술 업계의 핫한 키워드로 부각이 되면서 네. 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꼽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로블록스라고 하는 네. 이 플랫폼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게임이에요. 네. 게임처럼 생겼죠. 네, 예. 이게 무슨 세계냐, 이 세계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앞서 제가 그건 답을 드렸고요. 자,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게임이자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직접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여기저기 탐험을 하는 롤플레잉 게임 형태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로블록스가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모드에 들어가면은 내가 게임을 직접 만들 수가 만들 있어요.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게임을 개발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파워포인트나 네. 우리 뭐 일러스트레이트 정도 느낌, 뭔가 뚝딱뚝딱 이렇게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다가 놓으면 완성되는. 그렇죠, 완성되죠. 그래서 뭐 며칠 정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완성을 시켜서 그 게임을 로블록스 세상에다 올리면은 예. 다른 이용자들이 내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안에 아이템 판매하고 수익 모델 붙이면 돈을 벌 수가 있죠. 오. 로벅스라는 화폐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벅스라는 화폐는 달러로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또 크리에이터 생태계, 토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부자도 있겠네요. 그러면. 부자가 그럼요. 있죠. 작년 2022년 기준으로요. 예. 전 세계 1위 언론에 알려진 수익 올린 친구가 10대 친구인데 얼마 벌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지 하는 금액이겠죠. 예. 30억 벌었어요. 30억이요. 네. 로블록스. 그 게임을 만들어서 올렸던. 네. 어. 거기 안에 옥수수와 죄송합니다. 탈옥수와 경찰이라고 아. 하는 게임인데요. 예. 탈옥을 한 사람이 경찰에 쫓겨다니는 게임이에요. 네네. 그게 너무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예. 1년에 30억을 벌고 있습니다. 저도 로블록스를 뭐 해보진 않고 제 이제 딸이 이제 로블록스 그 게임을 이렇게 보는데 오징어 게임이 거기서 구현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그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로블록스 안에 오징어 게임 류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즉각 뭔가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새로운 게임이 또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이제 웹 3.0 시대가 맞닿아 있죠. 음. 내가 지금 유행하는 것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행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P2P 형태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것이죠. 네. 이제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가 만든 제페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페토는 저는 사실 안 해봤거든요. 네. 어떤 플랫폼입니까? 사실 제페토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네. 제페토 얘기를 많이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예. 강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40대 이상 분들이면 다 갸우뚱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쭤보기 시작해요. 제페토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100분 중에 한 5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페토 얘기를 한들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는.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너무나 최근에 트렌드였고 제페토라는 것도 다 이름은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을 탓해야 되냐? 왜 한 번도 안 해보십니까? 좀 해보세요라고 탓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이슈적으로 너무 빨리 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5년, 10년 이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게임 컨셉의 지금 초창기 어떤 형태 메타버스가 뭔가 대단한 세계를 만들 것 마냥 이렇게 뜨니까 갭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페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 이용자가 벌써 3억 명이에요. 가입자 3억 명이에요. 누적 3억 명. 가입자. 우리나라 3억 명이요. 플랫폼인데 3억 명이고 그리고 주로 10대들이 한 7, 80% 정도 이용자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페토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시니어 분들은 좀 재밌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롯데월드도 거기 생겼어요. 네네. 제페토 안에 들어가면은 롯데월드가 개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 아바타가 방문을 하면은 실제 롯데월드랑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청룡열차 타고
뭐 이런 또 롤러코스터 타고 이러면서 내가 셀카를 찍어가지고 네. 내가 롯데월드 갔다 온 것처럼 나의 SNS에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어제 롯데월드 갔다 왔다. 네. 그럼 밑에 친구들이 되게 진지하게 받아쳐줍니다. 나도 가고 싶다. 한번 같이 가자. 근데 이제 성인들이 보기에는 시니어분들이 보기에는 저 게임 속에서 갔다 온 걸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제페토는 어쨌든 이 아바타가 여기 제페토 월드라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월드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 게임 컨셉의 다양한 또 기능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뭔가 꾸밀 수도 있고 비슷한 형태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제페토가 참 잘하고 있는 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한 거예요. 크리에이터 생태계. 네네 뭐냐면은 우리가 싸이월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 싸이월드 미니미 한 번씩들 해보셨죠? 네네. 미니미가 입을 옷이나 방을 꾸밀 아이템을 살 때 어디서 사셨습니까? 싸이월드에서 샀죠. 싸이월드에서 상점에서 도토리로 상점에서. 샀죠. 그죠? 네. 과거에 SK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그 맞아요. 회사의 그 창작자들이 디자이너들이 만든 아이템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급자 일방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제페토에서는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 시장에 마켓에 올릴 수가 있어요. 가격도 내가 마음대로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방 다른 이용자들이 이걸 살 수가 있죠. 거기서 몇몇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이 브랜드가 유명해져가지고 뭐 로지라는 분도 있고 20대 여성분이에요. 한 달에 평균 매출이 한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직업이 됐죠. 하나의 직업이네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물론 아직 게임 컨셉이지만은 이 공간을 단순히 놀이 공간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을 갖고 나의 어떤 디지털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제페토가 이것을 또 주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경제 생태계가 이제 갖춰져 가는 것 같은데 제페토의 경제 생태계는 방금 전 말씀해주신 이 크리에이터 중심인가요? 아니면은 따로 이제 업체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애초에 있는 건가요? 네. 제페토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한 뭐 플랜을 갖고 있겠지만은 예. 이렇게 또 급성장할 줄 몰랐나 봐요. 이게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맞닿아져 가지고 아주 급성장 최근 1, 2년 사이 급성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에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표방하고 또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들만의 월드 예를 들면은 명품 뭐 구찌당 구찌 월드 기아 자동차 월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내 이용자가 거기 방문하면 그 브랜드 샵을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또 이런 여러 아이템을 구입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어떤 형태들도 있고 개인들도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컨셉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네이버 Z라고 하는 이 공급자가 또 공급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막 지금 혼재되어 뭐 있습니다. 공존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네네. 이런 형태들이 지금 혼재된 형태로 쭉 갈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것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좀 상당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네이버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페토 안에 입점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 아까 명품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찌 같은 곳들이 이제 입점을 했어요. 그럼 이게 입점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우리는 이제 그 젠지들과 이제 뭔가 친숙한 명품이야. 우리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곳이야라는 이미지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그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노리고 들어간 건지 기업들의 입장은 뭔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네, 일단은 전자 쪽이 좀 더 강하죠. 네, 지금 현재는 다 연결이 되는데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 삶에 아직 연결되는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 그렇죠. 예. 뭐 제페토든 본디든 이런 특히나 10대, 20대들이 주로 하는 게임 컨셉의 메타버스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나 혹은 또 우리네 국내 또 브랜드들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현실 세계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 직접적인 매출, 뭐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은 좀 미미하죠. 그 대신에 이제 홍보 효과, 소통, 이 젠지 세대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잠재적인 고객을 좀 확보하고 또 우리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여기 안에 좀 NFT라고 하는 네네네. 우리 가상 자산 쪽과 연결이 되면은 상당히 레어한 형태의 또 컨셉들이 이 브랜드 가치와 맞아떨어져요. 그런 것들도 함께 추구하는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한 발 올려놨다. 그래서 다음 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한 정도다라고 볼 수 있지. 뭐 이것 때문에 뭐 다양한 또 새로운 매출이 생겨나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트렌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꼭 하나씩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 휴먼, 뭐 아바타라고도 부르는 건데
사실 어르신 분들은 이 아바타가 꼭 저게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MZ 세대가 생각하는 아바타의 중요성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그 MZ 세대들은 아바타를 상당히 친숙하게 생각을 하는 예. 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가상 세계라는 것을 상당히 익숙하게 활용을 해왔고 그리고 게임과도 친숙을 하죠. 게임엔 항상 나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아까 욕구를 다양하게 또 나의 멀티 페르소나를 구축하는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나도 메타버스의 디지털 자아를 갖고 있는데 나와 동질감을 갖는 버추얼 휴먼이 하나 있다. 근데 얘가 좀 트렌디하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존재다. 상당히 친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도 한참 유행했던 게 우리 로지라고 하는 가상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로지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한 금융사 광고에 가상 인간 모델로 등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이슈가 되고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로지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은 어제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인사동 찻집에 가서 로지가 셀카를 하나 찍어 올려놨어요. 인사동 찻집에 왔다. 밑에 댓글에 어디 가면 로진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댓글들도 쭉 달려요.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볼 수 없죠. 네. 어떻게 있겠어요? 그들만의 가상 세계에는 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지라고 하는 모델이 10대들이나 20대들 우리가 디지털 자아를 갖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더욱 더 익숙하고 좀 더 내가 친숙한 그리고 내가 또 따라간 롤 모델 뭐 이런 형태들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K-팝에도 또 이 가상 인간 버추얼 휴먼 그룹이 나왔어요. 그룹이 있죠. 네, 여러 그룹 나왔는데 뭐 제가 찾아봤더니 이터너티라고 하는 그룹이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여성이라고 해야 될 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어쨌든 여성으로 보이는 4인조 그룹인데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성으로 보이는. 예. 네네. 그래서 이 버추얼 휴먼의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 K-팝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쪽 기술 분야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죠. 이 버추얼 휴먼을 위한 또 여러 기술들이 필요를 네네. 하거든요. 우리 센서 기술들도 필요하지만은 이 그래픽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주 정교한 부분들을 잡아서 실제 실물과 유사하게 구현해내는지 뭐 이런 기술들이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함께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도 지금도 상당히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버추얼 휴먼이 계속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할 것이다. 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앵커님들께서 예. 몇 년 후에 나도 디지털 자아를 여러 개 갖고 있어. 내가 어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거기서 좀 직업도 있어, 잡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존재하는 옆에 주변인, 친구, 지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버추얼 휴먼 형태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거기에 디지털 자아로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실제 현실 세계의 어떤 실제 인간과 연결된 자아일 수도 있지만은 가짜 자아, 뭐 버추얼 자아, 인공지능 자아 형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면은 이 버추얼 휴먼이 단순히 그냥 마케팅이나 이런 컨텐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 옆에 이웃이라든지 내 어떤 동반자, 친구, 지인 형태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우리 챗 GPT가 또 맞아요. 기술적으로 네. 발전하고 있듯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소통을 인공지능과 하는 건데 이 언어의 어떤 능력을 버추얼 휴먼에게 탑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똑똑하게 얘기를 하겠죠. 허 느낌이네. 허 영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이 사실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확장성이라는 것은 지금 젠지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 비즈니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Z 세대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MZ 세대라는 것도 정의가 어렵고 맞아요. 또 요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비즈니스 넣을 것이냐. 네. 뭐 이게 워낙 비용 차이도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상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멀티페르소나랑 그 부캐 얘기도 한 게 네네.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현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여기서 내 이번 생에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많죠. 네, 직업 같은 것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예. 혹은 또 나의 경험적인 것들, 나의 즐길 거리들. 근데 이게 가상 세계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실존하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행도 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직업도 얻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캐릭터,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런 형태들에 대한 욕구가 인간에는 다 존재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 사람들의 현대인들이 우리 혹은 젠지 세대들,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욕구, 내가 갖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들이 가상에서 뭐가 구현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핵심이다. 그래서 그런 컨셉들을 잡아야 되고 그런 측면들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부캐라는 네네. 것이죠. 네, 그런 측면들과 함께 이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좀 단순하게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그 MZ 세대가 어쨌든 주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요.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들 세대인데 이들 말고 그 다른 세대까지 뭔가 합류할 수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돼야지, 혹은 어떻게 좀 기술이 적용이 돼야지 네. 좀 즐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메타버스가 정말 이 어떤 이 그냥 단순히 스쳐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대세적인 흐름이나 세상 인류를 바꿀 만한 거대한 어떤 흐름이 되려면은 좀 세대의 확장이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정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지만은 계속 지금 뭔가 우여곡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페이스북 메타라는 네. 기업이 우리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미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인들을 이용하는 SNS인데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SNS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서 지인들 만나고 뭐 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컨셉이에요. 네네. 근데 초반에 발표했을 때 반짝 이용자가 오르더니 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 이용자 수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로 그 안에 컨텐츠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태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호라이즌 월드, 그러니까 메타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어떤 그 액티비티들도 들어와야 되죠. 근데 참여를 유입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 어떤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 호라이즌 월드 사례만 보더라도 이 세대를 확장시킬 만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쉽지 않다. 네, 그런 점에서 이 AR, VR 기술도 그렇고요. 아바타 기술, 뭐 버추얼 휴먼 기술이 함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되는 어떤 시점에 좀 대표적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난해 초만 해도 지금 이제 AI 테마잖아요. 챗GPT 테마주가 막 올랐는데 지난해 초에는 사실 메타버스 뭐 이거 붙기만 하면 그냥 가격이 뛰었어요. 주가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혹은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메타버스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컨텐츠라고 얘기를 네네. 했는데 예. 지금 2023년 약간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저는 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컨텐츠나 플랫폼이 중요하다 해서 뭐 게임이 막 부각되기도 네네. 하고 뭐 호라이즌 월드 아까 사례 네네.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이게 결국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는 기기, 메타버스 접속기라고 그러죠. 네.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스마트폰처럼 뭔가 대단한 형태의 확장이 되지 않으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대세적인 흐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시장에 AR과 VR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AR은 이 글라스 형태 증강 현실이고요. VR은 이걸 뒤집어 쓰고 가상 세계에 아예 들어가는 네네. 거죠. 이게 양쪽이 이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른데 두 개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 아이폰이 탄생했을처럼 대세적인 전 세계 뭐 인구의 10%, 20% 의미 있는 숫자가 활용할 정도의 편리하고 여기 안에 또 어떤 실용적인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까? 요 시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 기술들을 투자하는 투자하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MZ세대 메타버스에 대해서 중앙대학교의 김상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